안녕하세요. 사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앞부분에 녹화를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무지하게 재밌었는데. 그래도 반은 놓쳤지만 지금부터 녹화하고 있으니까. 자, 57페이지, 37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36페이지 그 그림부터 볼까요? 요게 손입니다, 손. 36페이지 그림. 그죠? 그 1-15. 이게 이제 그 울산 쪽에 있는 암각화에 그려져 있는 뭐 그림인데요. 아까 그 영상 비슷한. 예, 그 여러 그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예, 새 같은 거. 예, 새우처럼 생겼죠. 머리 부분은 새 모양이고 발 부분도 꼭 새 같죠, 그죠? 네. 근데 이 손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네. 했습니다. 좀 네. 크게. 네. 앞부분에 그 별자리가 마치 손가락처럼 보이는 것과 그 유사한 그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10개니까 아마 초기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손가락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계산과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것들. 애들 안 가르쳐주더라도 손가락으로 쓰잖아. 네. 맞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에는 언제나 신성이 이렇게 가미가 되죠. 초기에는.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 아니마가 있다는, 모든 것에 아니마가 있다는 그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부터. 그 다음은 그 37페이지인데,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컴퍼스하고 삼각자.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도상들을 쭉 모아놨는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마치 그 뭐 지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륙들, 그죠? 대륙들이 이렇게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파악했던 세계의 모습일 테고요. 이런 것들은 뭐 별자리 뭐 이런 거와 관련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보시죠. 여기 황소 머리 황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꼬리도 있고요. 이 사람들을 이제 샤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뭐 요즘도 세계 정세를 논하는 그 지도자급 인물들은 그 지도 막 펴놓고 뭐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뭐 동일한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분 가면 뒷부분에 그림들이 좀 있는데요. 요건 동양입니다. 여와와 복희를 그려놓고 있는 그림인데 어디 있냐면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쪽 82페이지에 복희와 여와인데 한 명은 컴파스를 들고 있고 한 명은 진짜 곱자, 기억을 꺾인 자, 요게 자입니다, 자. 가위죠. 아니요, 컴파스입니다. 각도. 각도를 원거리고 하는 각도를 재는 그거고요. 요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별자리입니다. 이게 해겠죠. 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별 천문의 관측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를 표현하는 거겠죠. 결국은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그 컴퍼스와 곱자가 등장합니다. 컴퍼스와 곱자 등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기하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1-18. 요 그림도 요렇게 삼각형을 이루고요. 요게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의 모양 갖고 있고요. 이건 무슨 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문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요 손이 이 별자리를 가리키고 있죠. 뭐 이 사람들이 샤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게 고창국? 예,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아니다. 일본, 예. 정확하게 어디더라? 잠시만요. 여기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예. 중국의 신장. 투르판 지역입니다. 투르판 지역에 있는 고창국입니다. 외적도 예. 두루판, 이것도 두루판. 현재 투르판. 예, 위구르 지역이라 그러니까 그 위구르 지역이 이 당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그 5세기의 7세기 같으면 동서교육이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흥성했던 지역이니까요. 그건 참 유럽이나 아시아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달이면 간다니까요. 가면. 그리고 유목 또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대상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가까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먼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6개는 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구절들에 등장하는 북두칠성도 우리 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별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별에다 치성을 드리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예. 그 물 떠놓고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데 그 비는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북두칠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에다 신성을 부여하는 그런 전통들은 뭐 기원전 7, 8천 년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으면 뭐 거의 그 근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뭐 다양한 그걸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북두칠성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북두칠성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동물들 이것도 뭐 다 상징성이 있을 텐데 여기 앉아 있는 인물이 황제라고 합니다. 자, 앉아서 이것도 국자에 잘 앉아.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건 그 천문과 관련시켜서 사회를 거기 투영을 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런 걸 상징적인 의미에 담아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선들 이야기도 나오고요. 동서양 다 얽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재밌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40페이지 그 밑에 달라 중국 산동성의 화상석에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에 천재가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냥 황제가 아니고 천재. 북두칠성과 관련해서 여러 문화권에 걸쳐 대체로 북극에 특별한 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화상석에는 북두칠성 주변에 금성과 묘성의 딸을 구하기 위해 모여든 자들이 그려져 있다. 그 금성과 묘성의 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좀생이의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얻으면 영웅으로 거듭난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그런가 하면 시베리아 샤먼 전설에는 북두칠성이 7 노인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은 처녀 약탈자로 등장한다. 그들은 북두칠성 주변에 묘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금성이 묘성과 만나는 정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어쨌든 천재는 금성과 묘성의 딸들을 약탈하기 때문에 원성의 대상이다. 몽고인은 묘성이 본래 7개였으나 그 중 하나를 북두칠성 노인에게 빼앗겨서 8개가 되었다고 믿는다. 잘 보이는 데서는 7개. 하나는 좀 흐릿한가 봅니다. 그렇죠? 이들은 북두칠성을 처녀 도둑으로 여기며 이 노인들이 약탈을 감행할 즈음이 되면 별에 참배했다고 한다. 알타이 타타르인은 이 노인들이 훔쳐간 딸이 하나가 아니라 7이나 된다고 믿었다. 북두칠성이 7개 별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리공주 무가의 7공주 중 하나가 버림받는 대목도 북두칠성과 묘성의 이야기와 다름없다. 이런 별들은 묘성이 하늘의 시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늘의 시주머니. 아까 묘성이 뭔가 좀 이렇게 불을 얹혀있고 이런 그 모양이 보였죠. 그죠? 거기에, 그러니까 하늘의 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명력의 정수입니다. 생명력의 정수가 거기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수를 받아서 태어나는 존재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영웅의 시를 받아서. 그래서 묘성이라고 하는 이런 묘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디 갔어? 네. 요것도 이제 지중해 문명 앞에 나왔던 지중해 문명 시기 그건데 여기 보면 인물이 7명 여성이 7명 들어가 있죠. 그죠? 요게 묘성의 별수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요게 금성입니다. 7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요렇게 돼 있죠. 여기 달입니다. 달 위에 이렇게 타고 있는 겁니다. 요건 금성이고요. 요것도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요게 일종의 씨앗, 새싹인데 썰어도 됩니다. 달의 한 달 일수가 30일이니까 그걸 표현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금성도 등장하고 달도 등장하고 묘성도 등장하고 세 개. 금성이 국회한 거 같네. 나중에 뒤쪽에 보면 이렇게 태양에 우리 빗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첫 시작은 그 빗살을 갖고 있는 별은 태양이 아니고 금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중간에 금성이 있거든요. 금성은 해와 달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존재로 파악하고 날아다니는 존재로 파악을 해서 날개가 있습니다. 여성 신상의 이후에 이제 문화권에는 날개를 달고 있는 여성 신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모티브가 금성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금성을 숭배하는 신앙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죠. 이집트 같은 데는 태양 숭배가 확 힘을 얻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비살이 금성에서부터 태양으로 넘어옵니다. 초기에 날개를 갖고 있는 신상들 이런 것들은 다 금성을 표현합니다. 별자리 중에 왕
그렇죠. 제일 해와 달 말고는 제일 잘 보이는 별일걸요. 그러니까 제일 막 여기 그냥 압축적으로 그 별들의 관계를 그대로 이렇게 어쨌든 저희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자의 희가 쫑생이라는 거죠. 쫑생이의 여성의 시대인데 쫑생이라는 요거는 국내에 등장하는 이쪽에 몇 페이지더라? 여기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기 83페이지에 있는데요. 송도사 박물관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요거도 이제 별자리들 금동에다가 이제 천문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1-12. 여기 보면 아, 이게 이 지금 사슴 태양, 달, 금속. 네. 큰 별들, 예. 이 큰 별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뭐 설명이 없습니다. 북두칠성은 어디 보인다고 하던데 저는 정확하게 어디가 북두칠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많은 별, 그 천상 분야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별들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많은 별을 담고 있죠. 이 42페이지에 나오는 이 사슴 뿔 모양 요것도 그 별자리랑 관련 있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1-22 그 42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소아시아 아나톨리아의 유물에서는 북두칠성이 사슴을 나타낸다. 사슴의 몸에는 여러 동심원이 새겨져 있다. 여기 지금 동심원 새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죠? 목 언저리에는 파도 문양이 그려져 있다. 목 언저리에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 보이시죠? 사슴의 얼굴은 언제 가면으로 덮여 있어서 이것이 신상으로 숭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개짜리 동심원 가운데 큰 원은 우주의 담장, 작은 원은 북극 영역의 담장,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지그재그 파도 문양은 북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북극권에는 실제로 지그재그 파도 모양의 별자리가 있다. 뭐 이렇게, 이거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슴 유목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잡는 동물이 사슴이잖아요. 술로. 네, 술록 종류. 거기에도 아마 이런 그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제 칠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도 7개니까 그게 아마 북두칠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슴 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옆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요것도 비슷한 그건데요. 이것도 사슴이잖아요. 그죠? 뿔이 있고, 여기 새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꽃가를 쓰고 있고, 뭐 이런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요 그림도 설명해 놓은 거 보면요. 그 43페이지에 같은 지역에서 발굴된 또 다른 유물에는 꽃갈 모자를 쓴 인물이 사슴 등에 올라서 있다. 허리에 도끼를 찾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허리에 도끼를 찾고 한 손에 지팡이를 잡았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매를 든 것으로 보아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꽃갈은 수소의 뿌리고 지팡이는 마술의 상징.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한번 따라가 봅시다. 또 도끼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우주 시간의 상징. 과도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나중에 도끼 설명도 또 따로 나오거든요. 그 미술사학자 엘빈
파노프스키의 용어를 빌리면 도끼는 아버지의 시간, 이게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시간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는 뭐 뭔가를 도끼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매는 형벌의 상징, 그리고 이 인물은 세계를 지배하는 천재,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의 뿔, 뭐 도끼, 새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뭐 사냥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는 형태의 해설입니다. 별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천문 현상을 일종의 그림으로 상징화시켜 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42페이지에 동심원하고 이런 문양들 같은 경우에는 사슴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도 그렇습니다. 여기 사슴 보면 이런 문양이 앞에 봤던 파도 문양 같은 게 그대로 등장하고요. 또 머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출토품이라고 하는데요. 청동으로 만든 사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줄무늬가 이렇게 쭉 각도를 지어서 있는데 이게 이제 저기 사슴에 있었던 줄무늬 그거를 좀 더 조형미적인 그걸로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거에는 뭐 단서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뿔 정도만 생각하면 요거 우리나라 민화에 등장하는 건데 뒤쪽에 예, 여기도 사슴 뿔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동양에서 그 유명한 그 복숭아를 들고 있고요. 뭐 이 양반 신선이겠죠. 이 사람도 천재의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좀생이의 생명력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해석을 하는데 그 잔재라고 봅니다. 이건 뭐 이렇게 사슴은 타고 다니는 건 무리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쪽에 몇 페이지, 뒤쪽에 뭐 요게 84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민화인데요. 제목이 북두서민입니다. 네. 여기도 그 재밌는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던데 여기가 지금 125죠. 25 여기 있습니다. 여기 44페이지 두 번째 구절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은 조선조 시대의 민화에 살아 숨쉰다. 소개하는 민화에는 사슴을 탄 인물이 그려져 있다. 머리가 기이하게 생긴 노인이 한 손에 복숭아를 쥐고 사슴을 탔으며 그 뒤를 동자가 따르고 있다. 복숭아는 좀생이의 종자가 저장된 항아리를 의미하고 동자가 그 복숭아에서 태어난 천동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가는 피리 부는 소년으로 그려놓았는데 피리는 천문과 점성의 원리를 상징한다. 이것도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피리가 천문하고 점성 뭐 이런 원리를 상징한다 그러는데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좀생이 그림 굉장히 이쁘죠, 이거. 어디 갔어? 이 그림 볼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야 멋있구나 라고 했는데 이 그림도 이제 같이 나오는데
저 그림도 보면 저게 84페이지인데 저게 그 천녀도거든. 고구려 그 고분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소머리입니다. 이건 무녀니까 그 샤먼이겠죠, 그죠? 소머리를 띠고 있고요. 뭐 분명하게 그 보여지진 않는데 여기 보면 흰 옷을 입고 솥불이 달린 인물은 천문을 관장하는 샤먼. 한 손에 별삭을 쥐고 도망가고 있다. 별삭을 관장하는 무당이 샤먼에게 이를 빼앗기고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별삭은 지중해 신화에서 영웅의 씨를 의미한다. 아까 좀생의 씨랑 같은 개념입니다. 뭐 비밀의 일에 이건 뭐 나중에 이 사람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아리랑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비밀의 일에 성년식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영웅을 뽑는 뭐 이 사람 올림푸스 경기 이런 것도 영웅의 일에와 관련된 비밀의 일에로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여기도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같은 별자리일 수 있는데 해석해는 거 대단하네.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저런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분 자체가 조금 샤먼 예. 비주얼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가지고. 평생을 뭐 그림만 보고 뭐 미술사 학자니까. 예. 아까 쳤다고 했는데 안 계속 그러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그림은 이제 동생이 관련 그건데요. 이것도 뭐 아주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리스 등잔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 지금 별 6개잖아요, 그죠? 네. 서양 쪽에는 그 여성 동생이 별을 6개 정도로 봐요. 아까 달배에 타고 있는 그 처녀들도 6명이었으니까 별 6개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신일 테고요. 시종되는 뭐 이런 거. 여기 달이죠, 그죠? 달하고 금성과 관련되어 있는 좀생이 별 등장하고요. 여기도 별자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자리와 관련, 이렇게 일종의 어윤화시켜버린 거죠.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태양과 달 사이를 그렇겠죠. 이게 뭐, 예. 뭐 세계가 아마 중심 그거일 것 같은데, 그 그림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 45페이지 마지막 달에 일본서기 하는 그 중간쯤 가서 보시면 금성과 묘성의 관계가 마치 만인과 시녀처럼 의인화되어 있다. 저 그림에서. 그 다음에 그림의 전면에 옷자락을 펼치며 하늘을 나는 여신이 있고 그 뒤에 작은 여자가 여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다. 앞의 여신이 금성이고 뒤의 작은 여자가 묘성이다. 이런 관계는 춘분점에서 금성이 뜰 때 묘성이 그 뒤에 따라붙는 천문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죠? 춘분하고 관계가 있고 그 묘성하고 금성이 그 춘분하고 관계된 그 지역에 같이 뜨기 때문에 그림 왼쪽 아래의 솥뼈를 가진 인물은 수소자리. 그러니까 요게 아까 제가 다리라 그랬는데 솥불이죠, 솥불. 착각했네. 솥불이니까 그 황소자리. 충분하고 다 관계 있는 것들을 그려 모아놓은 겁니다. 수소자리,
그 다음에 금성, 묘성, 그리고 이게 별자리라고 하는 걸 뭐 나타내기 위해서 별들을 그려놓은 거겠죠, 이거. 어떤 의미에서. 금성, 그죠? 묘성, 수소자리, 그리고 여기는 별자리야라고 별들 그려놓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 배치는 결국 그 여자와 속불 가진 인물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금성, 묘성이 수소자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죠? 사장님이 정말 풍부해. 이게 아까 묘성 그림입니다. 이건 뭐 관측된 친구처럼 별것 같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다른 쪽에서 갖고 온 건데, 이게 지금 그 기원전 1000년기 정도의 농사 짓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여기서 묘성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7개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묘성이라고 하는 게 생육, 뭐 이런 봄, 뭐 이런 것을 관장하는 그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 짓는 예. 지금 저기 아까처럼 다리 이건 다 이거 수소자리일까 다리일까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금성일 겁니다. 네, 금성, 이렇게 그다음에 묘성. 그럼 이것도 수소자리겠죠, 그죠? 모아져 있네. 그렇게. 그러니까 춘분 시절에 농사를 시작하는 춘분에 보이는 별자리가 저렇게 다 그것에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별들이. 세 자리가. 거기 뭐. 우리 그 한번 보고 싶다. 기원전으로 가요. 어디 저기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그 아니마라고 하는 그게 별로 집약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거기도 영혼. 그렇죠. 관장하는 신의 자리. 영혼 정도가 아니고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야 이 샤먼들이 힘을 갖죠. 소통하는. 인도에서 브라만 계층들 같은 경우에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제례 의식이 뭐 이렇게 숟가락 돌리는 방향, 숟가락 젓는 횟수, 속도 이런 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정해져 있는 규칙 중에 하나를 어기면, 잘못하면 이 세상의 움직임 자체가 엉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아직도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정도니까. 그런 전통들이 아마 그 샤먼의 전통에서 내려온 그걸로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인 거죠. 농사 짓는데도 이런 별들 자리, 이거 그냥 보고 이걸 금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있는 그런 거 몰랐으면 이거 뭐 꽃잎이죠. 이게 무슨 거죠? 태양이.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달 그려놓고 이런 것도 뭐 곡식 알갱이 뭐 이렇게 볼 텐데 그거 아니고. 맞아요. 애들이 표현한 순수한 동심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생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요게 고길벽화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게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동생이를 그려놓은 그거지 않을까. 여기 지금 글자리 요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뭐, 이 그림 설명하는 거 한번 볼까요? 47페이지입니다. 고구려 시대 고분의 천장 받침에도 점생이로 추정되는 그림이 있다.
고분이 북극과 수직을 이루는 지점에 축조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고분 자체가 북극과 수직이 되는 그 지점에 축조된다. 사실이겠죠. 이 괴물이 검성을 통해서 내려오는 좀생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괴물이 추상적으로 그려진 것 또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좀 이거 읽고 진짜 그런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 속에서 괴물의 몸체는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처럼 생겼고, 뱀이 또 용은 결국 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뱀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몸에는 불꽃 같은 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다. 몸은 양단이 대칭적으로 꼬인 모양으로 휘어져 꿈틀거린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국 남자의 화가인 사혁은 그림은 우주적인 에너지를 그리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런 추정을 뒷받침, 너무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하늘의 영혼인 원인의 종자가 북극과 지구 사이에 왕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생이 별에 있는 아주 정수가 모여 있는 그것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져서 사람의 그 정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져와서 사람에게 깃들게 하면, 또는 그것이 깃든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나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걸로. 이후에 이제 그림들 같은 거 보면 그 좀생이로부터 그 정수를 빼내오는 모양을 그려놓고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수소 자리에서 뭔가 빨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런 거 등장하고요. 시간이 다 돼가네. 우리 월요일날 하는 거에서 배웠어요. 월요일날 하는 거에서 이건 배웠어요. 나와. 구분 벽화 할 때 예. 플레아데이아스 성단인가 지금 예. 그게 그 당시엔 되게 잘 보였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소자리 소 그림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소 그림 그리고 그 성단 플레아데스 그 성단 있는데 점이 있는데 그게 딱 그때 하느랑 똑같다. 뭐 그런 얘기가 그 책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관측, 그 부분이 굉장히, 거기가 충분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관측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맞아요. 그것에 대한 묘사들도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씨가 또 싹이 트기 불안되니까 그죠. 씨가 일로 내려왔나? 맞아. 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싹 트는 거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여신이 내려와서 아주 노골적인 그림도 많습니다. 돼지를 남자로 그려놨고요. 여신을 여성으로 그려서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명력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결국은 그 씨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그걸 별자리와 연관을 시켜서 끊임없이. 황량한 땅에서 뭔가 자라. 계신 땅을 정해진 시간으로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그냥 자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관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뛰어난 인물이 죽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별이 진다. 그게 뭐 우리 한 1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인물들, 뛰어난 인물들은 별의 정수를 타고 태어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뭐 우리 전통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 시기 한참 전에 그 별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 시기에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겠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끊임없이 뭐 의식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거고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런 도상들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뭐 표현되어 있는 주장을 보려고 했는데 한 장도 제대로 다 못 봤네. 근데 유형 과정도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밌네. 이게 그 대충 넘어가면은 깊이 있게 되면 안 되니까. 그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천천히. 그림 보면서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재밌어요. 네. 그림도 참 좋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 혼자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예, 이게 지금 그냥 그림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 만화 그림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런 걸 왜 그렸지 또는 이런 걸 왜 이게 뭐 이런 걸 새기고 건물을 만들고 그 신전을 꾸미고 하는 것들이 요즘처럼 기계로 하는 게 사람 손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노동력이 드는 그런 활동들인데 이런 게 남겨져 있다는 게 박물관 가고 싶어. 옛날에는 박물관 훑고 지나가는 그쵸. 그거 지금 올해 박물관에 있대요. 가서 보고 싶어. 우리 강 변호사 부인께서 미국 가가지고 미술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박물관에 지연이. 가- 예. 민지연. 미국에 박물관에 가가지고 나오질 않대요. 맞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요. 미술관. 네, 배웠던 근데 보이니까. 진짜 알아만 보이는데 우리는 아마 이 책을 읽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검성에 대한 이야기를 검성이 예뻐요. 그려놓은 검성들이 다 여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거만 잠시 보고 갑시다. 고급 미술사. 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75페이지 위에 세 그림이 태양이랑 달이랑 금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날개를 달고 있는 게 금성이죠. 네. 나중에 제가 그림을 가져올 텐데 이 그림에 독수리 머리를 달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독수리 머리를 달고 이렇게 마치 날개를 펴고 있는 이렇게 신상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조로아스트 교에서 등장하는 문양입니다. 최고신의 문양.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문화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그 독수리 문양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유럽의 제국들은 다 독수리 문양을 국기에 가문의 문장으로 사용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유심 보십시오. 유럽에서 굉장히 힘을 썼던 나중에 제가 문양을 한번 모아볼 텐데 미국도 독수리를 그게 미국에 미국 그 땅에 민머리 독수리가 있어서 그걸 상징으로 삼은 게 아니고 의식 속에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첫 모양이 지금 이런 형태로 금성을 상징해 놓은 모양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네요. 여기에 독수리 모양, 다음 시간에 제가 그려져 있는 문양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인상이 많은 것 같은데 다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제가 했는데